경제학도인 박민영 대변인과 경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다른 회사 썸네일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네. 먼저 첫 번째 장 보여주시면은 이게 3년 전 썸네일입니다. 3년 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인데 야 연평균 환율 전망 1,303원 외환위기 이후 처음 환율 13년 만에 1,300원 돌파 증시 추락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13년 만에 최고 외국인 원달러 환율 급등속 2달 만에 최대 매도 경제 위기 수준 이게 굉장히 표현이 강해요. 강하고 외환위기가 왔다.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보도할 수 있죠. 언론사가 당연히 보도를 할 수 있는 대목인데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이제 잣대는 같아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은 자 때는 바야흐로 보통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이고 외환시장 안정 외환위기로는 과장 달러 부유 충분 환율 안정 안간힘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좀 풀이가 됩니다. 네. 서학개미들이 달러 쓰러 간다. 서학개미들 탓을 하고 있어요. 서학개미들이 달러 쓰러 가. 환율 고공행진 1,400원이 뉴노멀. 뉴노멀된 고환율. 수출기업이 웃는다. 소상공인은 물론 긴장하지만 수출기업은 웃는다. 뉴노멀. 재밌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300원일 때부터 첫 장 다시 넘겨주시면 1,300원일 때부터 증시 추락이다. 외환 위기 이후 처음이다. 뭐 금융 위기 이후 최고치다. 뭐 경제 위기 수준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1,484원 어제 찍었거든요. 네. 지금도 1,482.50원 기록을 오늘 하고 있는데 어젯밤 1,485원까지도 돌파를 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굳이 노동신문을 들여올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저렇게 좀 열심히 어용방송 역할을 하는 무료 공영방송사 간판을 달고 그런 방송국까지 있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성 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좀 반농담도 좀 던져보고요. 그런데 잣대는 좀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번 정부 저는 당연히 저는 윤석열 정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같은 잣대로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100몇십 원이 올라가는데.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스트레이트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 되니까 여당을 언론이 당연히 비판을 해야지. 그때 스트레이트가 거의 뭐 10편 중에 8편, 9편이 김건희 여사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여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보네. 근데 그 이전에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 여당일 때는 어땠냐. 민주당 얘기 안 했습니다. 조국 얘기도 한 번도 안 달았습니다. 뭐 그런 역사가 있는 방송국이라는 걸 참고차 말씀드리고 근데 저 때 비하면 지금 환율이 200원 넘게 올랐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달러화의 가치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85원 터치를 했다. 그러니까 MBC가 호들갑을 떨 때 기준으로 이미 한 200원 가까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를 반영하면은 250원에 300원 사이까지도 지금 올랐다고 봐야 하는 건데 오히려 저런 식으로 아전인수식의 해석, 수출 기업은 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웃는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제학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은 밸류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간의 수공업처럼 우리나라에서만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런 걸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자재나 그런 어떤 비용이 들 만한 것들을 들여와서 원자재를 들여와서 그 중간재를 바탕으로 생산을 하고 그걸 다시 수출을 합니다. 그럼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중간재를 수입할 때 가격이 오른다는 거거든요. 비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수출 기업도 이득을 본다라고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을 통해서 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출 기업들 말고 소상공인들이나 조금 국내 좀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커피를 비롯해서 모든 생필품 가격이 다 올랐지 않습니까? 다 올랐죠. 기본적으로 이 자영업자들, 특히 이제 그 요식업 하는 분들은 지금 엄청난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고 유가도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데 기름 못 넣어요. 그렇죠. 에너지 지금 안 쓰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전기료도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기업들이 초비상이에요. 사실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달러 때문에 밀가루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값이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밥 먹는 게 쌀 아니면 밀가루인데 밀가루 값 올라버리면 거기다가 또 소고기도 올랐고 그다음에 커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 4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3배인데 우리나라는 달러 때문에 4배 정도 올랐다라고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의도에서 맨날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근데 이제 이런 환율 얘기는 정말 국민들이 몸에 와닿는 이슈일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저도 지금 커피 하나 타왔는데
커피 오전 오후에 한 잔씩 마시는 그런 이제 문화나 예. 또 이제 그게 하나의 저는 생명수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또 카페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고 아무튼 그렇게 일반적인 국민들 저관여층의 삶에 체감될 만한 지금 변화가 이 정책의 실패로부터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굉장한 적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 큰 문제는 이번 정권이 완벽하게 원인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요. 어제 이제 기사가 좀 나왔지만 이 키움증권에서 이 미국장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 권유를 하는 네. 텔레그램 방 있지 않습니까? 폭파됐다고 합니다. 폭파가 됐어요. 예, 금융당국에서 아. 서학개미들이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진단을 놀랍게도 하고 실제로 그런 기조로 금융사들에게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네. 영향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미국 증시는 추천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환율만 문제가 아니에요. 파운드화도 2,000원 넘었습니다. 파운드화 2,000원 넘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서학개미를 잡돌이할 문제가 전혀 아닌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환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많아봤자 3% 내외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런 지역적인 사안을 가지고 저 보시면은 이건 미래에셋증권인데 해외 투자 관련해 프로모션이 중단된다. 관계 기관 및 업계 전반에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이다. 다른 증권사 들어가도 똑같아요. 그럼요. 예. 근데 저렇게 비록 금감원장이 뭐 대북 송금 관련된 혐의였나요? 뭐 아무튼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는 총재나 그런 금감원장이나 이런 경제 그 강료들이 대통령의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정도로 어리석진 않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합니까? 경기가 호황이라서 회복되고 있어서 환율이 오른다느니 서학개미 때문에 오른다느니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그런 게 잘못된 진단이라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도 밖에 나가서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면서 저렇게 앞에서는 잘못된 그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고요. 환율 문제 해결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가 미국이 1.25%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금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너무 유동성 통화량이 과도하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 하락이 사실 환율 폭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거예요. 거기 플러스 알파로 지금 이른바 호텔 경제론 배급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728조 역대급 예산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돈 뿌리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화 가치 추가 하락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시경제 전략 자체가 잘못된 건데 굉장히 지역적인 이슈를 가지고 괜히 엄한 젊은 세대들이 서학개미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구시렁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의 유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제일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경제학도라 그런지 진짜 피를 토하고 있는데 박미영 대변인님. 네. 환율 얘기 좀 했잖아요. 환율하고 연동이 되는 얘기, 다른 얘기 좀 드릴게요. 소비 심리 1년 만에 최대 하락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 좀 띄워주세요. 이게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경기 전망 지수가 대폭 하락했다. 향후 경기 전망 두 번째 줄이거든요. 두 번째 줄 맨 마지막에 오른쪽에 보시면 9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102였는데 96으로 6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 세모가 이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6이나 지금 하락을 했다, 급락을 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환율 고물가의 경기 전망이 먹구름인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전망이 앞으로도 안 좋다. 그러니까 올해 경기가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다음 내년에는 조금 나빠질 것이다. 이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도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띄워주세요. 다시 띄워주시면은 맨 오른쪽에 첫 줄 맨 오른쪽에 보시면 89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현재 경기 판단, 현재 경기가 지난달에 96이었던 89 이것도 7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기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향후 경기 전망 그러니까 미래 경제도 굉장히 나빠질 것으로 생각을 한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다. 이렇게 지금 소비자들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저 부분은 아무래도 심리대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체감 경기라고 하는 거를 또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연말 특수를 좀 누려야 될 상황인데 여의도도 굉장히 한적합니다. 맞아요. 밤에 다녀보면은요. 뭐 단체 모임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8시면 식당 다 비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코로나 같은 뭐 팬데믹 상황도 아닌데 거의 뭐 그에 준하는 정도로 유동 인구가 적고 이제 약간 상가에도 활력이 좀 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라리 뭐 호텔 경제론으로 활기라도 돌면 다행인데 지금은 이득을 보는 사람도 없고 활기도 안 도는 그런 정말 힘든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정권의 좀 잘못된 경제 진단 때문에 그런 심리가 커진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 정권의 노선을 바라보니까 이 노선으로는 경제 회복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플러스 그리고 지금 정권 자체가 이 문제 원인 진단 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해결이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연기금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아, 연기금? 네. 네, 지금 연기금을 투입하면서 그러니까 이른바 환율 조작을 하고 있는데 1,485원이라는 거에 쉽게 얘기를 해서 연기금 언제 투입하는지 그래프 보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을 좀 더 추가적으로 지금 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러니까 이게 환해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환해지를 하는데 전략적 해지가 있고 이게 전술적 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주식들에 대해서 얼마나 통제를 해서 환율 진화에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정부의 가용 범위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기금운용공단에서 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쉽게 말해서 정권이 네. 국민연금을 환율 어떤 진화를 위한 고환율 진화를 위한 수단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네. 굉장히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활용되어야 될 기금까지 지금 진화 작업에 마중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미영 대변인은 아마 못 받을 거예요. 국민연금 거의. 그러니까 몇 년 못 받을 거예요. 저희 세대는 네. 그래서 지금 세금이라고 인식을 하죠. 이걸 연금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금이 늘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참 언론도 그렇고 정권도 그렇고 젊은 세대들을 너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쉬었음 청년이라 그러면서 이 실업 문제를 마치 자발적인 그런 구직 포기처럼 모욕을 하기도 하고 뭐 결혼도 안 한다, 뭐 구직도 안 한다 그러면서 뭐 이제 그 세금은 더 거두라고 하면서도 또 서학개미 타령을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미장에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환율이 오른다. 뭐 그런 굉장히 악마화된 프레임과 인식을 고착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런 식의 경제를 정치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과는 요원하고 오히려 젊은 세대의 반감만 키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 참. 그러니까 저는 몇 년이라도 좀 받을 것 같은데 박미영 대변인은 못 받을 것 같아요. 솔직히 못 받을 것 같고 미리 다 빼버릴까 봐요. 사실 뭐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참 우리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취업 얘기를 좀 했으니까 저희가 취업 관련된 데이터도 띄워드릴게요. 아까 그 데이터와 기반한 건데 취업 기회 전망이라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은 세 번째 줄에 취업 기회 전망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92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100 이 CSI라고 하는데 100을 넘으면 1년 후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더 많은 건데 취업 같은 경우에는 92까지 왔습니다. 지난달에 95였는데 그러니까 취업도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지금 취업난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일단 제가 아까 짧게 설명드렸지만 쉬었음 청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기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쉬었음이 아니라 실업한 청년이라고 해야죠. 이게 쉬었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프레임을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일을 안 구하는 거지 나라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게 아니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좀 구직을 꺼린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노동소득에 대한 가치가 전혀 인정을 못 받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급등한 인플레이션과 지금 생활물가 인상들인데 이 소득 수준이 전혀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물가 수준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직 활동의 동기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그마저도 그냥 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직 활동의 인센티브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마저도 이건 경제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마치 뭐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뉴노멀인 것처럼 포장을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좀 신규 채용 등 경제 전망이 굉장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도 이 젊은 세대의 어떤 구직난 문제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그런데 예측하기로 다른 거는 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또 달라요. 부동산은 집값은 더 오른다가 대세다라는 건데 10.15 대책 이후에 전국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의 오름폭은 둔화됐으나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올랐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는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게 다 떨어지고 있는데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12월 기준으로 121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월 119보다 2포인트 더 올랐다. 그러니까
100 정도가 그러니까 숫자 CSI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을 넘으면은 더 오를 것 같다라고 보는 건데 121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들 오른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집값은 특히 더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환율과 경제 소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원래 연말 되면 상권이 좀 북적북적하고 특히나 크리스마스 같은 이런 연휴 있으면은 또 소상공인들,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좀 활기가 돌아야 되는데 활기가 돌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어갖고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봤고요. 다시 정치 현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얘기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네. 특검 특검 여러 개 굴렸잖아요. 뭐 3개 굴리고 있고, 그렇죠. 또 굴리고 있고 뭐 이러는데 빈손 특검이라는 소리 듣고 있고. 예, 뭐 구속영장을 10번 청구를 했는데 9번에 뭐 꺾이고 이런 특검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2차 특검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여당이 이영훈 목사를 찾아가서 특검의 과잉 수사가 유감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보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와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를 압수수색을 왜 했냐라고 하니까 그 순복음 교회에서 이제 관계된 사람들이 네. 이 이른바 구명 로비라고 하잖아요. 그 해병대 특검에서 네. 연루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죽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순복음 교회 콕 집진 않았습니다만. 교회 압수수색에 대해서 뭐 숙청 내지 혁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면서 그렇죠. 예. 또 규탄을 하기도 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결과적으로 관련된 혐의가 전혀 입증된 게 없습니다. 입증된 것은 없고 교회를 압수수색한다라고 하는 정말 저는 전에 본 적이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순복음 이영훈 목사 관련된 압수수색 그리고 김정환 극동방송 이사장 등 개신교 원로에 대해서 당시에 수사를 벌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송기현, 이용선, 염태영 민주당 의원하고 그다음에 전성환 대통령 비서실 경청통합수석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 어제 이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영훈 목사와 함께 조찬 회동을 했는데 조찬 회동을 하고 순복음 교회가 자료를 냈어요.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 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이 목사 자택과 교회 집무실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재밌기는 해요. 아, 그래요? 민주당이 사과를 했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 근데 수사를 특검이 했는데 그러네. 우리가 특검과 민주당을 결부시켜서 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원칙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민주당이 뭐 추천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사과를 했다는 거는 사실상 이 특검을 본인들이 진두지휘를 하고 책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네. 사과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이건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사실 민주당이 특검 지휘했다고 인정을 한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런 부분들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런 리스크를 짊어지더라도 이 어떤 교회에 대한 이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이 본인들에게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라도 조금 수습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영훈 목사가 또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순복음 교회 자료에서. 이 정교분리에 따라서 이 정치권이 특검 수사 등 이런 정치적인 사건,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이 연장선에서 일종의 교회를 탄압한 것이라고 지금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위배한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엄밀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그 자승자박의 결과로 통일교 특검은 사실상 민주당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까지 지금 도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통일교 특검 뭐 받겠다라고 엊그제 얘기를 했잖아요. 밝혔는데 여야 입장이 또 첨예하게 다릅니다. 약간 좀 뜬금없긴 한데 신천지를 넣고 민중기를 빼자. 글쎄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 갑자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물타기 하는 거죠. 민중기를 빼자. 근데 민중기 특검의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하고도 뭉갰다라는 이 의혹이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그럼요. 사실상 그것 때문에 지금 특검하자는 얘기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특검이 똑바로 수사를 했으면 애초에 민주당도 공정하게 수사를 했으면 특검을 또 하자는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저는 특검 남발되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보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감대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한국갤럽 기준으로 67%가 통일교 특검에 찬성을 하는 것은 지금 수사기관 특히 이제 민중기 특검이 오히려 그런 혐의들을 뭉개버렸기 때문에 더 큰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알파이자 오메가를 빼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일종의 물타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슨 신천지 특검 다 하라고 하면 됩니다. 신천지도 하고 민중기도 하고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민중기도 하고 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검에 대한 특검은 적절하지 않다. 왜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김영진 의원도 통일교 게이트에 집중을 해야지 민중기 특검 문제는 별건. 글쎄. 예. 그럼 민주당 잘하는 것처럼 특검을 이원화를 하면 되겠네요. 특검 2개 출범을 해서 하나는 민중기 특검하고 하나 통일교에 집중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본인들이 사실 애초에 특검 만들 때 언제 그렇게 이 관할과 어떤 혐의에 대한 특정을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사건 뭐 이런 포괄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특검 수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5만 별건 수사 처음에 예정이 되지 않았던 수사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중심이 됐을 때는 그렇게 포괄적인 특검을 명시를 했고 심지어 3대 특검까지 했으면서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는 것은 저희가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찬성을 한다라고 여론을 호응하는 것처럼 그런 척을 하면서 본질적으로는 실무협상 과정에서 생트집을 잡을 것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 그대로 연출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저희는 민주당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부분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도 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외하면은 다 수용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생각입니다. 특검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 간단하게 좀 나눠봤습니다. 사실 특검 관련해서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수사 관련해서 요즘 법정에서요 재판을 하다가 나무위키 자료가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조은석 특검 관련해서 나무위키 자료를 갖고 와서 그거로 심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또 몰아세우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있는데 증거 목록이다 하면서 나무위키 자료를 갖다 냈다가 또 망신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대학생 토론 대회에서도 나무위키 출처를 가지고 토론하지 않습니다. 나무위키는 그냥 우리가 그냥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럼요. 저희 PD가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바꾸고 본인이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픈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제도권에서도 사실 그 뭐 좀 눈여겨보고 있는 판에 특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법정 공방을 하면서 근거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봅니다.